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 새겨진 말로 여기서 너 자신은 자신의 무지를 의미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되며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탁월하게 살기 위해 다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무지를 인정하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알리기 위해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며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에게 당신은 사실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비웃음과 폭력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형에 처했지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태도를 보였던 소크라테스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너 자신을 알라, 마흔에 읽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책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했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인생을 통해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깨달은 것들을 담아냈습니다. 책에서는 인생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왜 그토록 올바른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는지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소크라테스의 일화와 그의 제자들이 기록한 소크라테스의 격언들을 통해 그의 삶에 대한 지침, 대화, 관계, 탁월함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무지의 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자는 없다. 과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몇 번만 캐물으면 할 말이 없어지지는 않을까? 소크라테스는 델포이 아폴론 신전의 신탁을 듣고 어리둥절해졌다. 소크라테스는 신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알고 있는 한 오직 신만이 진정한 지혜를 가진 존재였다. 그런 신, 정확하게는 아폴론 신에게서 이런 신탁이 전달됐다. 아테네의 추악한 이기심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전쟁인 포티다이아 원정에 참여하면서 올바른 인간의 삶, 진정한 인간의 탁월함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소크라테스에게 내가 가장 지혜롭다는 신탁이 전해진 것이 우연이었을까? 소크라테스는 진심으로 당황했다. 소크라테스는 왜 신은 아는 것이 없는 자신을 가장 지혜롭다고 했을까라며 고민했다. 신은 거짓말하지 않으니 자기가 지혜롭긴 한 모양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소크라테스는 무엇이 정의인지 아름다움인지 미덕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신이 그런 메시지를 준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아보자는 생각으로 그는 당시 아테네에서 지혜롭다는 평을 듣는 전문가들을 만나고 다녔다. 정치가 작가, 장인 같은 무리였다. 소크라테스는 그들을 만나 정기가오리 정기 공격을 해봤다. 결과는 대실망이었다. 명성이 있는 그들과 대화를 나눠봐도 그들은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지적 자만에 빠져 있었다. 안다는 착각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공격하는 소크라테스를 부담스러워했다. 아니, 부담스러워한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심지어 두들겨 패기도 했다. 사람들은 손쉬운 답을 빨리 내리고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들은 무지의 상태,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상태를 그리 오래 버텨내지 못한다. 그제야 소크라테스는 신의 뜻을 깨달았다. 자신은 단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지혜로운 것이었다. 그는 신이 가진 지혜와는 다른 지혜를 갖고 있었다. 아주 인간적인 지혜, 바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었다. 나는 아는 것이 없다. 무지의 지. 이것이 서양 철학의 위대한 한 걸음이다.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 자체를 자각하는 위대한 알미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었다고 전해진다. 너 자신을 알라. 여기서 알아야 하는 대상인 너 자신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소크라테스에게 이 말은 너 자신의 무지였다. 너 자신을 좀 제대로 들여다보라. 너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혜가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 여기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지식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뭔가를 알긴 안다. 그런데 그 알에 대해서 검증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으니, 주변 어른들에게 그렇게 배워왔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의심 없이 비판 없이 받아들인 것이 많다. 그러니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하고 숙고하지 않았으니 정말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안다고 믿고는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다. 스스로 검증하지 않은 지식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삶을 탁월하게 해줄 수 있는 진짜 지혜가 아니다.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질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 예를 들면 환자가 스스로 아프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해야 치료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아무리 주변 사람이 치료해 주려 해도 본인이 아프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치료를 할 수 없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해야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거나 엉뚱하게 해결하려 들 수 있다. 무지의 해악은 선하지도 현명하지도 않은 자기 자신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욕구를 가지지 않는 것이지요. 플라톤 향연.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검증하지 않는다. 무지를 인정하는 지혜는 무지가 아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진짜 무지함은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다. 빅맨이 미로 속에서 안전하게 쿠키를 먹고 오랫동안 게임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 모든 걸 안다고 착각하고 이리저리 날뛰면 고스트에게 걸리기 십상이다. 내 삶을 탁월하게 해주는 중요한 것들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생긴다.
중요한 것들을 재정의할 욕구가 생긴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자극을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진정한 삶의 시작이다. 무지를 깨달아야 비로소 삶이 시작된다. 나를 아는 것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자신. 나는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자신에게 속한 것을 돌보기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 정무장관을 신설해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모양이네. 하반기에 수출 호조가 기대되니 당분간 코스피가 상승세겠네.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비싼 외제차를 니스하고 있군. 가수 땡땡의 결혼 반지 가격이 5천만 원이나 한다네. 지난 주말 잠실 야구장에서 A팀이 B팀을 상대로 6대5로 역전승했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직장인이라면 출근 준비를 하면서 뉴스를 틀어놓거나 출근길에 인터넷 신문을 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혹은 주요 신문의 헤드라인을 확인하기도 할 것이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되기 때문이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일터에서는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로 분주하고 잠깐 시간이 날 때는 동료들과 이런저런 가십거리를 이야기하느라 시간을 보낼지도 모른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생각해 보자. 대부분 관심이 외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외부에 관심을 두는 게 나쁜 것은 아니다.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해 잘 알아야 일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연예인, 스포츠 등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한 소재를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능력이고 친화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눈 뜨고 나서부터 하루 종일 이렇게 외부로만 관심을 돌리면 나는 누가 돌볼 것인가? 소크라테스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한 일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인가에 속한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속한 것, 즉 외부 환경은 자신보다 소중한 게 아니라는 말이다. 소크라테스는 많은 사람이 돈벌이나 자기 집안 살림, 군대의 지위나 대중연설, 국가의 관직 등에 정신을 빼앗겨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를 잃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일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라 봤다. 늙은 철학자가 죽기 직전에 외친 말. 소크라테스와 공자의 생각은 유사한 점이 아주 많다. 자기를 먼저 돌봐야 한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다. 육아의 경전 태학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공자의 가르침이 소개되어 있다. 수신이 되어야 제가를 할 수 있고 치국과 평천하가 된다. 가장 근본은 자기 몸을 닦는 것이다. 자기 몸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국과 평천하의 원대한 이상을 꿈꾸기 전에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도,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를 알라는 의미이다. 자네들이 스스로를 돌본다면 무엇을 하든 나와 내 가족과 자네들 자신을 위해 기쁜 일을 하는 것이네. 플라톤, 파이돈. 소크라테스의 절친 크리톤이 소크라테스가 동미나리 즙을 마시기 전에
가족이나 그 밖의 일에 대해 일러줄 것이 없는지 물었다. 이때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린 후 다른 이들에게 자기 몸을 닦는 수고를 끼치지 않기 위해 목욕을 하러 가기 직전이었다. 스스로를 돌볼 것.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순간, 어쩌면 마지막 당부가 될지도 모르는 말. 소크라테스는 각자 자신을 돌보라고 했다. 70년 평생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온 자타가 공인한 노철학자의 마지막 당부였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으로서 가장 훌륭하고 현명한 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돌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자신에 대한 무지를 깨우치는 것이다. 무지를 깨우친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연구해야 한다. 자세히 들여다봐야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는지 등을 알 수 있다. 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집안 혈통이 아니다. 기업 부장이라는 명함도 아니다. 억 단위 자산이라는 재산도 아니다. 무슨 대학교 출신이라는 학벌도 아니다. 그런 것은 모두 껍데기다. 껍데기는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다. 껍데기가 아닌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정성을 다해야 할 일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우쳐주는 일을 자기 일이라 여겼다.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자신만만하고 미남이었던 젊은이 에우티데모스를 만났다. 에우티데모스는 영민한 청년이었고 스스로 지혜를 추구한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당시 아테네의 똑똑한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정치가 연설가가 되려고 했다. 그는 너 자신을 알라는 델포이 신전의 경고에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감이 넘친 나머지 소크라테스와 같은 스승에게 무엇인가를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스승이 있으면 수치스러울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누군가? 소크라테스는 이런 전도 유망한 젊은이가 자기 생각에만 갇혀 배우지 않으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에우티데모스가 들을 수 있도록 넌지시 유능한 정치가나 연설가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훈련받고 기술을 공부해야 한다고 스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우티데모스가 어느 정도 설득되자 마구 제작공의 가게에 함께 앉아 그에게 정기가오리 공격을 시작했다. 에우티데모스와의 대화 중 소크라테스의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다. 누가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나? 자기 이름만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장수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인가? 소크라테스는 에우티데모스에게 자기 이름만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이 말에서 이름은 앞서 언급한 집안이나 사회적인 지위, 재산, 학벌과 같은 껍데기다. 그는 말장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갑자기 웬 말장수일까? 고대 그리스에서 말은 상당히 중요한 동물이었고 값비싼 재산이기도 했다. 올림피아제전에서 4마리 말이 끄는 전차 경주가 큰 인기를 끌었고 전쟁에서도 기병대의 역할은 꽤 중요했다. 말장수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말을 사고 팔아야 값비싼 거래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 자기가 소유한 말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아야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고 새 말을 살 때도 그 말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사람 말을 잘 듣는지 고집이 센지 힘이나 속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와 같은 말의 자질을 충분히 살펴봐야 제대로 된 말장수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을 검증한 뒤에야 그 말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다. 훌륭한 말장수는 말을 정확하게 검증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 말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다. 에우티데모스는 교만하게도 자기가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으로서 자기 자질을 다양한 관점으로 충분히 검증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장수의 비유를 들어 어린 제자를 경계했다. 자신을 알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말장수가 말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관찰하듯이 사람도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걸음 떨어져야 한다. 만약 말장수가 이 말은 태어날 때 내 손으로 처음 받았던 말이야. 저 말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말이야. 저 말은 아주 비싸고 혈통 좋은 말이지와 같이 말에게 주관적인 가치를 더해 바라본다면 정확한 자질과 능력을 파악하고 값을 매기기 힘들 것이다. 가치가 낮더라도 애착이 있는 말에는 비싼 값을 매기고 가치가 높더라도 관심 가지 않는 말은 싼 값을 매길 것이다. 제멋대로 값을 매긴다면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관대함, 자기를 너무 부족하다고 몰아붙이는 가혹함은 객관적인 자기 인식의 적이다. 이외에도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위해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 자기 감정에 솔직해져라.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는 13세 여자아이 나일리의 내면 감정이 캐릭터로 의인화되어 나온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한 대표적인 감정이 생겨난다. 각각의 감정에는 고유의 색이 있는데 사건은 감정과 같은 색깔의 공으로 만들어져 기억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인다. 사춘기가 되기 전 나일리의 감정 본부의 리더는 기쁨이었다. 기쁨이는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수시미를 데리고 나일리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기쁨이는 긍정적이지 않은 사건에 대한 기억은 저 멀리 날려버린다. 나일리의 행복을 위해 머릿속에 항상 즐겁고 유쾌한 기억만으로 가득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나일리가 사춘기가 되자 상황이 달라진다. 불안, 당황, 따분, 부러움이 감정본부에 새롭게 자리 잡고 사춘기의 불안과 부러움이 중심이 되어 기존 감정들을 밀어내 버린다. 그러면서 원래 나일리의 자아 정체성에도 변화가 생긴다. 나일리의 신념이 나는 좋은 사람이야 해서 나는 부족해로 변해버린 것이다. 영화는 기쁨이를 중심으로 한 감정들이 나일리의 부정적인 신념과 감정을 뿌리 뽑고 본래의 긍정적인 신념을 회복하는 스토리로 진행되지 않는다. 기쁨이는 부정을 긍정으로 대체하려고 하지만 결국 긍정적인 감정과 신념, 부정적인 감정과 신념 모두를 끌어안는다. 이처럼 불안해하는 것도 나 자신이고 기쁨을 느끼는 것도 나 자신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 성숙해가는 모습이다. 엄연히 존재하는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자기 기만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에우티데모스는 자신에 대해 실상 아는 것이 없었음에도 다 안다고 자기를 속여왔다. 자신에 대한 무지는 지적 게으름으로 이어졌다. 그는 자신에 대해 전혀 탐구하지 않았다. 자기 이름만 알았지 말장수가 말을 관찰하듯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 기쁨이는 부정적인 기억들을 저 멀리 날려버리면서 즐거워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뭘 놓친 것일까 하면서 괴로워한다. 슬프면 울어야 하고 불안하면 충분히 불안해하고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자기 기만이다. 자기 기만의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솔직해져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솔직했다. 그는 아테네인들의 기만적인 자의식에 빌붙으려 하지 않았다. 당신들은 미덕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당신들은 정의롭지 못하다. 외적인 것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당신 자신을 돌보라. 같이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꿈꾼다. 더 성장하여 훌륭한 존재가 되고 행복하길 바란다. 소크라테스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라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속한 껍데기와 외부 환경에 몰두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과 불화하다고 봤다. 자신을 돌볼 때, 그래서 자신과 화해할 때 비로소 살만한 인생을 살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스스로를 먼저 돌보지 못하면 더 나은 인생을 기대할 수 없다. 눈과 귀는 두 개지만 혀는 한 개다. 겸손. 좋은 조언을 무시하면 벌을 받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좋은 조언을 무시하면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고 그러면 벌을 받게 하는 말일세. 크세노폰, 소크라테스 회상록. 라테이조올스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엄밀하게 말하면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신조어다.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나때는 마리아인데 소위 꼰대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나때는 마리아 이랬는데 너희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라고 꼰대질하는 것을 비꼬는 말이다. 2019년 9월 영국 BBC2 방송에서 오늘의 단어로 한국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 꼰대를 선정했다. 왜 굳이 꼰대를 오늘의 단어로 선정했을까? 한국뿐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도 꼰대가 많기 때문일까? 아마 그들이 사는 세상에도 여기저기 꼰대들이 우글거리고 있지 않을까? 꼰대형 인간들을 상대하는 것은 상당히 피곤한 일이다.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꼰대 지수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꼰대는 무조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답답하고 꽉 막힌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주로 쓰이고 있다. 주로 나이 많은 중년 남성이 이런 성향이 있어 세대 갈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단어였다. 하지만 요즘은 나이와 상관없이 쓰이는 추세다. 꼰대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귓등으로 듣는다. 상대의 말을 무시한다. 언제나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꼰대인가? 관계에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던 소크라테스는 어땠을까? 그는 꼰대였을까? 지나가던 시민들을 붙잡고 진리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노인네. 완전 꼰대의 모습이다. 갈 길도 바쁜데 굳이 그에게 걸려들지 않고 조용히 길을 지나고 싶지 않은가.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꼰대와는 정반대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꼰대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소크라테스의 모습과 비교해 보자. 먼저 꼰대의 특징을 살펴보자. 꼰대의 핵심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긴다. 어떤 분야에 나름의 경험을 쌓은 사람들은 그 경험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렇게 하면 꼭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꼭 실패한다. 내 방식이 맞고 다른 방식은 다 틀렸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변하는데도 자기 신념을 고수한다. 변화에 말랑말랑하게 대처하기보다 딱딱하게 버티다 부러진다. 꼰대는 불확실한 것을 싫어한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원한다. A라는 값을 넣으면 B라는 결과가 나오는 함수처럼 예측이 가능한 것을 좋아한다. 닫힌 생각, 정해진 루틴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 전에 했던 경험만으로 모든 게 설명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닫힌 생각만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거나 창조적인 관계를 맺기는 힘들다. 열린 생각은 불확실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 가지 가능성과 대안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꼰대는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영역의 데이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기 경험과 생각을 금과 옥조로 여긴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자기의 믿음을 상대에게 강요한다는 점이 문제다. 꼰대의 말이 모두 정답이라면 억울하고 기분 나쁘지만 그들의 말을 듣는 게 낫다. 하지만 문제는 꼰대들의 지식과 경험이 100% 정답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만의 좁은 시야와 제한적인 경험만을 붙들고 자기가 남보다 더 잘한다고 믿으며 우물한 개구리처럼 지낸다.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생각이나 말을 종종 한다면 꼰대일 가능성이 크다. 그거 예전에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어차피 안 된다. 내가 그래도 10년 넘게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지 마라. 둘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돈, 이성, 지위, 명예 등 우리를 유혹할 것은 아주 많다. 그런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는 타인을 쉽게 욕한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그런 상황에 닥쳐보지 않으면 자기가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유부남이 수년 동안 자신에게 구애한 여성과 바람났다고 가정해보자.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욕할 것이다. 가정이 있는 남자가 가족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을 저버렸다고 비난할 것이다. 만약 본인이 그런 유혹의 상황에 놓인다면 어떨까?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꼰대들에게 익숙한 방식은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심리학에 기본적 귀인 오류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을 판단할 때 외부의 복잡한 상황의 압박이나 영향력보다 성격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그 상황이라면 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의지나 도덕성을 모든 행동의 원인이라 생각하고 매도해 버린다. 만약 당신이 요즘 젊은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기본적 귀인 오류에 빠져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도망갈 생각부터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야단도 맞고 쓴소리도 들어야 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간절함이 없어. 간절하게 노력하지 않으니 취업도 안 되는 거지. 어릴 때부터 고생을 모르고 자라서 편하게 지내면서도 감사할 줄을 몰라. 셋째, 경청하지 않는다. 사람 사이의 소통은 주로 대화로 이뤄진다. 꼰대들의 특징은 상대가 무엇을 말하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 할 말만 하고 경청하지 않는다. 귀는 없고 입만 있다. 그들의 대화는 양방향이 아니다. 하루는 지인들의 대화를 듣다가 별로 웃긴 이야기도 아니었는데 배를 잡고 웃은 적이 있다.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맥락과 상관없이 웃는 나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다. 내가 그렇게 웃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분명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서로 상대의 이야기는 하나도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자기가 휴가 때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어디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어디에 내려서 어느 숙소에 묵었는데 서비스가 형편없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이야기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구단 마스코트와 사진을 찍었는데 날씨가 더워서 탈 안의 사람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며 최근에 가족과 야구 경기를 관람한 경험을 말했다. 마찬가지로 상대는 그 말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자기가 하던 여행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런 식의 대화가 5분 넘게 이어지니 옆에서 듣다가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왜 대화하면서 각자 제 말만 하는 걸까? 꼰대들은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공감 능력도 제로로 수렴한다. 공감은 말하는 상대에 대한 예의다. 최대한 집중해서 들어야 공감할 수 있다. 공감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상대와 대화하면서 상대의 감정을 읽는 감정적인 공감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가 느끼는 감정의 이유를 파악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지공감 능력이다. 꼰대들은 둘 중 하나 이상의 공감 능력이 없다. 애초부터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만약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당신을 꼰대라고 수군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남이 말할 때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생각한다. 내가 하는 이야기에 특히 나이 어린 친구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종종 말을 좀 줄이라고 요구한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중간에 말을 자르고 끼어드는 경우가 많다. 겸손한 정기가오리. 앞서 꼰대의 세 가지 큰 특징을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관계에는 서서히 금이 간다. 마치 방죽에 작은 구멍이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커져 방죽 전체가 무너져 내려버리듯이 지속적인 꼰대질은 관계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의 눈앞에 골수 꼰대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자기 생각만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그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들이밀더라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그와의 대화는 거대한 벽과 말하는 것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대놓고 비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마 굳이 말을 섞고 싶지 않아 피할 것이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와의 대화는 감정적으로 힘들다. 나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지적질만 일삼기 때문이다. 내 말을 경청하지 않는 그와의 대화 또한 그 누구도 싫어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어땠을까? 첫째,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지 않았다. 신미아스, 아마도 자네가 본 게 옳을 것일세.
하지만 과연 어떤 점에서 충분치가 않은지를 말해주게. 소크라테스는 공공연히 자기가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 실제로도 그렇게 믿었다. 무죄의지를 설파하던 소크라테스. 그는 결코 자신이 아는 것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언제든 열린 자세를 보였다. 소크라테스는 대화 중에 상대방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 사람의 의견을 틀리다 말하지 않았다. 둘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했다. 친구여, 함께 생각해 보세. 내 말에 자네가 반박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게. 나는 자네 말을 따를 테니까 말이야. 소크라테스의 친구 크리토는 친구의 처형을 앞두고 탈옥의 정당성에 대해 소크라테스와 논쟁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논리로 친구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지만 언제든 반박하도록 했다. 이치에 맞다면 반박은 언제든 환영이었다. 그런 일은 없었을 테지만 만약 크리톤의 말에 소크라테스가 논박당했다면 탈옥하지 않았을까? 소크라테스는 항상 겸손하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고 열린 태도를 가졌다. 셋째,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했다. 자네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신을 집중한다네.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나누던 에우티프론이 소크라테스에게 놀라며 자기 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크라테스는 상대의 말을 자기가 얼마나 경청하고 있는지 알려줬다. 경청은 겸손한 태도에서 시작된다. 누군가가 말할 때 그는 상대가 그 말을 잘 들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경청하지 않는다.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거나 상대의 말을 이미 틀린 것으로 간주하고 흘려버리기도 한다. 당신은 꼰대인가? 당신이 꼰대인지 여부는 성별이나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다. 겸손함을 가진 사람은 꼰대라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겸손함을 강조했다. 소크라테스는 무죄의지를 깨닫게 하려고 정신을 마비시키는 전기가울일 뿐 절대 꼰대는 아니었다. 신기하게도 소크라테스에 대한 기록에서 특히 플라톤의 그 수많은 대화편에서 단 한마디의 짜증이나 고압적인 어조가 없다. 그는 항상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 겸손한 전기가오리, 그가 바로 소크라테스다. 당신이 익숙하게 했던 행동과 말이 늘 정답은 아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